부산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가족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건물주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겪은 예상치 못한 갈등과 선택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고 합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노인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시대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이정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아직도 알람 소리보다 먼저 깨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죠. 오피스텔 최상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그는 무릎 관절이 예전 같지 않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루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 오늘도 맑구나. 옥상에 도착한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붉은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아내 순자가 떠난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정호는 여전히 이 순간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좋아하던 작은 벤치에 앉아 잠시 명상에 잠겼어요. 여보, 오늘도 보고 있겠지? 정호는 이 6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을 아내와 함께 20년 전에 지어 평생을 관리해왔습니다. 지금은 임대 수익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했어요. 아침마다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건물을 관리하는 일상이 그를 살아있게 했으니까요. 옥상에서 내려온 정호는 늘 하던 대로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전기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담근 열무김치를 꺼내 그릇에 덜었고 된장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없는 지금도 그는 늘 2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거였어요. 오늘은 콩나물도 무쳐야겠네. 식탁에 앉아 혼자 먹는 아침이 쓸쓸하기도 했지만 정호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쓰레기가 있는지 고쳐야 할 곳은 없는지 살폈죠. 임차인들은 그런 그를 동네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렀어요.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건물 구석구석을 직접 관리하는 부지런한 건물주니까요. 오전 시간은 주로 건물 관리와 장보기로 보냈습니다. 근처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사고 가끔 단골 가게에서 막걸리 한 병을 사들고 돌아왔어요. 그는 하루 한 잔의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죠. 과학적 근거는 없었지만 그의 아버지도 그렇게 믿었고 90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정호는 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가끔 옛 사진첩을 꺼내 추억에 잠기기도 했고요. 그러다 해가 지면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있었지? 나는 그저 그랬어. 오늘도 평소와 같은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정호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들 이윤수였어요. 윤수는 정호의 유일한 자식이었죠.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정호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내일 저녁에 소연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호는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방문한다는 소식에 설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그는 얼른 내일 준비할 음식 목록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소식을 들려줄까? 아침부터 정호는 분주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소갈비를 사고 각종 채소와 과일도 챙겼죠.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방문한다는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곧바로 갈비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장을 만들고 냄비에 재료를 넣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윤수가 어릴 때 갈비찜만 보면 눈이 반짝였지. 추억에 잠긴 정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연락도 뜸하고 찾아오지 않아 서운했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마음을 접어두었어요.
윤수도 자신의 삶이 있고 바쁜 회사 생활 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일까? 혹시 손주 소식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윤수 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텅 빈 집에 생기가 돌 것 같았어요. 저녁 6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랜만에 보는 아들 윤수와 며느리 소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윤수가 정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 상자를 내밀었죠. 아버님, 저희가 해외 출장 다녀오면서 사온 홍삼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정호는 감사하다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윤수와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아버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겠어요. 정호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뭘 이 정도가 어디 고생이야. 어서 앉아서 먹자꾸나.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윤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연은 최근에 다녀온 해외 출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정호는 그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수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정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30평 아파트가 회사에서 좀 멀어서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윤수가 말을 이어가기 전에 소연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 건물 3층에 살면 어떨까 해서요. 지금 비어 있다고 들었는데. 정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제안이기도 했죠. 정말? 너희가 여기 살고 싶다고? 윤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회사에서도 가깝고 무엇보다 아버지 가까이에서 살면서 자주 뵐 수 있잖아요. 정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는 일상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가까이 산다면 그 외로움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사할 생각이니? 소연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말부터요. 빨리 아버님 곁에서 지내고 싶어서요. 정호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제안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행운 같았어요. 외로운 노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다. 이번 주말에 이사하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윤수와 소연은 기뻐하며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정호의 마음도 더욱 가벼워졌어요. 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한다는 건 새로운 활력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수 부부는 3층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방이라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크게 수리할 것은 없었어요. 정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윤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집이다. 편하게 쓰렴.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가까이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행복한 나날이 시작되겠지. 주말이 되자 건물 앞은 이삿짐 차량으로 분주해졌습니다. 정호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3층을 다시 한번 청소하고 아들 내외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고 바닥을 꼼꼼히 닦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활기가 넘쳤죠. 이제 집이 시끌벅적해지겠구먼.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정호는 열심히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말라는 윤수의 말에도 그는 꼭 뭐라도 들려고 했어요. 자신의 나이를 잊은 채 들떠 있었거든요. 소연은 짐을 정리하면서 계속 정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사하고 나면 매일 아침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아버님은 아침에 그냥 내려오시기만 하면 돼요. 정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제 저희가 아버님을 모셔야죠. 그동안 혼자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정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정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에 아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고 저녁 때는 세 사람이 3층 거실에 모여 치킨과 맥주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뭐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윤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하려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소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정호는 감사함을 표하며 식사를 받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그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정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침마다 소연이 가져다주는 식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종종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윤수가 그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죠. 외로웠던 일상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소연은 정호의 방 청소도 자청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빨래도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세탁바구니에 넣어두시면 돼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차츰 정호도 며느리의 정성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소연은 정말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였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복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윤수야, 내 처가 참 훌륭하구나. 너는 복이 많아. 윤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소연이가 효심이 깊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달이 지났을 때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소연은 윤수와 눈빛을 교환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자동차를 알아보고 있어요. 윤수 씨가 출퇴근할 때 쓸 차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떤 차를 생각하고 있니? 소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벤츠 정도로 보고 있어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기념으로. 정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벤츠라면 고급차였고 가격도 1억 원은 좋게 넘을 텐데 싶었죠. 하지만 그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비싸지 않겠니? 근데 너희가 좋다면 사도 되지. 이때 소연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저희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말을 끝맺지 못하는 소연 대신 윤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자동차 값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3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정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는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저축이 있긴 했지만 외제차 구입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차가 꼭 필요할까? 국산차도 좋은 게 많은데. 윤수의 표정이 살짝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연도 고개를 숙였죠. 정호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렇게 비싼 차를 사는 건 아직은 너희에게 부담이 될 것 같구나.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꼭 벤츠여야 할까? 식사 자리는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윤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무리했네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날 이후 정호는 뭔가 달라진 기운을 느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고 가져다주는 식사의 품질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단순한 기분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무언가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분명히 느꼈어요. 아침 식사 트레이에 오르는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었고 소연이 말을 걸어오는 횟수도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르지 않아도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제는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죠. 어느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벨을 기다렸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소연이 깜빡했나 싶어 잠시 더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진 정호는 직접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3층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소연이 나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은 좀 늦잠을 자서.
정호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침 준비 안 해도 된다. 내가 해먹을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마라. 소연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날 차려진 아침은 그저 김이 식은 밥과 계란 프라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가끔씩 누락되기 시작했고 오더라도 질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소연의 표정은 점점 더 무뚝뚝해졌고 윤수도 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호는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오르고 온몸이 아팠어요. 그는 간신히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수야, 내가 좀 아픈데 약을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윤수의 목소리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소연이한테 부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정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연이 받았죠. 네, 아버님. 오빠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들어가면 사다 드릴게요. 정호는 이해한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약국에 가야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자신은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걸까요? 며칠 후 정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수와 소연이 싸우는 소리였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버님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잖아. 윤수의 목소리였어요. 소연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뭘 솔직하게? 차 살 돈 달라고 했더니 딱 잘라 거절하셨잖아. 돈 많으시면서.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면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오빠야말로 아버님 모신다고 해놓고 그냥 나한테 다 맡겨놓고 본인은 뭐 했어? 정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니. 특히 소연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돈 많으시면서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호는 윤수 부부와의 관계에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아침 식사는 이제 자신이 직접 챙겼고 아들 내외를 마주치더라도 필요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들도 더 이상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가끔 윤수가 미안한 듯 말을 걸어오기도 했지만 예전과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상은 다시 외로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혈육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느낀 배신감은 생각보다 컸어요.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옥상에서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너무 마음 약하게 먹지 마. 우리 딱 잘라서 얘기해야 할 때도 있어. 그 순간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이 상태로는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윤수 부부에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자고 할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였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와 몇 가지 나물 반찬까지. 그리고 윤수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정호의 진지한 표정에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구나.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느낀 점들을 차분히 말했어요. 처음엔 행복했던 마음, 점점 느껴진 거리감, 그리고 최근의 서운함까지. 윤수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고 소연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서로에게 좋지 않아. 말을 마친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의 말이 끝나고 식탁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윤수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은 간단해. 너희가 여기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처음엔 좋았지만 지금은 모두 불편해하고 있잖니. 소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쫓으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식사도 챙겨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랬지. 하지만 차 이야기 이후로 달라졌잖니. 내가 눈이 멀었나? 귀가 먹었나? 다 느껴졌다. 윤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였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윤수야,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야. 우리 관계의 기반이 잘못된 거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모시려 한 게 아니라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던 거잖니.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저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냥 조금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이렇게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정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내가 너희를 내쫓는 게 아니다. 그냥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자는 거지. 내가 기대했던 건 돈이나 도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였어. 윤수가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정호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눈물 어린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픈데도 약 한 봉지 사다 주지 않았던 일, 점점 무뚝뚝해지는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늦은 밤 들려오던 싸움 소리. 일어나라, 윤수야.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소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나갈게요. 어차피 이런 좁은 빌라에 살기 싫었어요.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인색하게 굴 거면서 뭐하러 효도를 바라세요? 윤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소연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돈 때문에 끌어들인 거잖아요. 무슨 아침 식사니 빨래니. 다 돈을 받기 위한 작전이었잖아요. 정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이사해라.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정호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정호와 윤수 부부 사이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주치면 최소한의 인사만 나눌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윤수는 몇 번 아버지를 찾아와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정호는 완강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다. 서로에게 좋은 결정일 거야.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윤수 부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사 당일 정호는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아들의 슬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하루 종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3층은 다시 텅 비어 있었어요. 정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침묵이 그를 맞이했어요. 다시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잠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저녁거리를 꺼내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진 거짓된 관계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고독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밥도 인생도 내가 직접 차려 먹는 게 맞는 거였어.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원칙을 지킨 데서 오는 자부심이었어요. 그는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죠. 여보, 잘했어.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는 다시 자신의 루틴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옥상에서 일출을 보고 혼자 밥을 짓고 건물을 관리하는 평화로운 일상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머물렀던 시간이 비록 짧았지만 그 기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차츰 예전의 평화로운 루틴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 5시 30분 기상, 옥상에서 일출 감상, 직접 차리는 아침 식사, 건물 관리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더 단단해진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나도 몰랐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니. 정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수 부부 사건은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무조건적인 혈연의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호가 건물 앞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였어요. 한 젊은 부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건물 주인분이신가요? 정호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남자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근처로 이사올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혹시 이 건물에 빈 방이 있을까 해서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수 부부가 나간 3층이 비어있긴 했지만 다시 세입자를 들이는 것에 대해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젊은 부부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침 3층이 비어있긴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부부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호는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3층을 구경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예의 바른 질문을 던졌고 정호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은 처음 봤어요. 정말 깨끗하네요. 정호는 그 말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정성껏 관리해온 보람이 느껴졌어요. 저희가 여기 살게 된다면 건물 규칙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남자의 질문에 정호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주시면 돼요. 시끄럽게 하지 않고 공용 공간은 깨끗이 사용하고.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구경을 마친 후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희가 여기 살고 싶어요. 계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호는 그들의 결정에 약간 놀랐지만 기꺼이 계약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신혼부부인 박민준과 최은지가 건물 3층의 새 입주자가 되었어요. 처음에 정호는 그들과 거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윤수 부부 사건 이후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준과 은지는 달랐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정호를 만나면 밝게 인사했고 가끔은 직접 만든 음식을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김치찌개를 너무 많이 끓여서요. 혹시 드실래요? 은지의 정성 어린 태도에 정호는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언가를 바라고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순수하게 이웃으로서 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호가 옥상에서 일을 하다가 발을 삐끗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걷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계단에서 발을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정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다쳤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제가 일찍 퇴근해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어르신이 불편해 보이시길래요. 혹시 병원에 가보셨나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라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네.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오전에 시간이 있는데 모시고 가도 될까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약속대로 정호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단순 염좌였고 약과 파스를 처방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말했어요. 어르신, 사실 저희 부부가 어르신께 감사드릴 게 많아요. 이렇게 관리가 잘 된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요. 요즘같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은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정호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알아봐주는 것 같아 기뻤어요. 나야말로 고맙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따뜻하니 내가 더 기쁘지. 그날 이후로 정호와 신혼부부 사이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웃이 되었어요.
정호는 가끔 옥상에서 가꾸는 상추나 고추를 나눠주었고 은지는 종종 직접 만든 반찬을 조금씩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정호는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때로는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어요. 정호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옥상에 올랐습니다. 차가워진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좋구먼. 오늘도 막네. 옥상에는 정호가 심어놓은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는 이제 막 수확을 끝냈고 겨울을 준비해야 할 시기였어요. 그는 화분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아래층 신혼부부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민준이 야근이 많다고 했었죠. 은지는 혼자 저녁을 먹을 때가 많다고 했고요. 오늘은 내가 뭐라도 끓여서 나눠 먹을까? 정호는 미소 지으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던 중 문득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윤수였습니다. 아들이 나간 이후로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윤수.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소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버지 뵙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실까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무슨 일인데? 그냥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윤수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고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경계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알았다. 저녁 6시에 오너라. 전화를 끊은 후 정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처받게 될까봐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는 오후 내내 마음을 정리하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6시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호가 문을 열자 윤수와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차림이었고 2사람 다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라. 3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윤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소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호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사람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왜 갑자기 사과하러 온 거지?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나? 윤수와 소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호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쳤어요. 그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윤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사는 집 전세금을 올려달래서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구나. 너희는 아직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소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윤수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 그래요. 도와주세요. 정호는 2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반복될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수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밥도 인생도 내가 차려 먹는 거다. 남이 차려주는 밥만 바라보다가는 언젠가 굶게 된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 나는 이미 이 건물을 짓기 위해 10년 넘게 돈을 모으고 있었다. 아무도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았어. 다 내 힘으로 이룬 거야. 윤수와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말을 이었어요.
너희도 이제 스스로 서야 한다. 부모 도움만 바라보는 자식은 결코 강해질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을 주지 않겠다.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이 어려운데. 그 많은 돈 혼자 다 가지고 뭐 하시게요? 윤수가 급하게 아내를 말렸지만 소연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 도와주는데 왜 아버님만 이러세요? 그냥 우리더러 죽으라는 거예요? 정호는 흔들림 없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란다. 이제 돌아가거라. 윤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하지만 정호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는 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언제든 사람다운 마음으로 오면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돈을 바라고 온다면 다시는 오지 마라. 결국 윤수와 소연은 풀이 죽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아내에게 묻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대답은 그의 마음속에서 나왔어요. 그래, 잘했어.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하니까. 새벽이 밝았습니다. 정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옥상으로 향했어요. 가을의 마지막 기운이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가슴 한구석의 통증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옥상에서 내려온 정호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면서 그는 문득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스스로 밥을 차리고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이 독립적인 일상이 그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3층 세입자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어르신 혹시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별일 없었는데?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들어오는데 낯선 차가 건물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자분과 여자분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서.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윤수와 소연이 떠난 후 밖에서 한동안 더 싸웠던 모양이었어요. 아, 그건 우리 아들 내외였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정호는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김치를 조금 담갔는데 혹시 드실래요? 남편이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배추로 담근 거라 정말 맛있어요. 정호는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의 따뜻한 마음씨가 그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호는 건물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을 쓸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윤수의 차였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차가 건물 앞에 서더니 윤수와 소연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굳어 있었어요. 특히 소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들을 무시한 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윤수가 소리쳤습니다. 정호는 마지못해 그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왔니? 소연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식을 대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정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대답은 어제와 같다.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그 말에 소연은 더욱 격분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건물 현관 유리에 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소연아. 윤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이게 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보고 거리에서 살래?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쓰려고. 정호는 깨진 유리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떠나거라. 윤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소연이가 잠시 흥분한 것뿐이에요. 우리 대화로 해결해요. 하지만 정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화기로 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네, 제 건물에 와서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윤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소연도 갑자기 정신이 든 듯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정호는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경찰이 오기 전에 떠나라. 그럼 더 이상의 일은 없을 거다. 윤수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곧 건물에서 멀어졌어요. 정호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호는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자세한 진술을 받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3층 문이 열리더니 민준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호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많이 놀라셨겠네요. 일단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정호는 고맙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그냥 집에서 쉴게. 경찰이 떠난 후 정호는 깨진 유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과 은지가 함께 나와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정호를 도왔고 그 진심 어린 행동이 정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지가 식사를 들고 정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저희와 함께 드세요. 혼자 계시면 더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준 부부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들은 정호의 마음을 헤아려 굳이 오늘 일에 대해 묻지 않았고 대신 일상적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밝게 유지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는 항상 어르신 편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호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고맙다. 너희 같은 이웃이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은 분명 가슴 아픈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맺어진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도 인생도 내가 직접 차려 먹는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진심으로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웃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내일도 해는 뜨겠지. 그리고 나는 또 밥을 차리고 인생을 살아가겠지. 그렇게 정호의 새로운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직접 밥을 짓고 건물을 관리하고 때로는 민준 부부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그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정호는 옥상에서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70대 중반이 된 그였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마음도 평온했어요. 올해도 잘 부탁한다. 그는 떠오르는 해에게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정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밥도 인생도 내가 직접 차려 먹는다.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정호는 오늘도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은 채로 말이에요. 아래층에서는 민준과 은지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이제는 정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혈연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정호는 옥상에서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침을 차릴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우 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